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전기사랑 스피치대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기는 단순히 우리의 일상을 밝히는 것을 넘어 미래를 이끄는 원동력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는 이 전기의 중요성과 가치를 자신의 목소리로 전파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데 기여한 전기인입니다. 여러분들이 들려주실 이야기 하나하나는 전기인에게 새로운 영감을 떠올리게 하면 물론 우리 모두에게 전기에 대한 소중한 가치를 다시금 깨닫게 해줄 것이라 믿습니다. 대결과와 상관없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이미 훌륭한 성과를 이루신 것이라 믿습니다. 끝으로 오늘 행사를 위해 힘써주신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참가자 여러분의 끝없는 도전과 발전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급격한 에너지 소모량의 변동입니다. 여러분, 혹시 유독 더웠던 올해 여름을 기억하시나요? 저는 집에서 에어컨을 틀고 더위를 피하느라 바빴는데요. 이렇게 모두가 에어컨을 사용하는 날, 우리나라의 전력망은 얼마나 안정적이었을까요? 실제로 지난 8월 20일 전국의 전기 사용량은 역대 최대인 97기가와트에 달했으며 이에 반해서 비상시에 사용해야 될 예비 전력은 8기가와트에 불과하였습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극단적인 날씨 변화가 잦아지고 있고 데이터 기반 산업이 발전하면서 전기 소모량이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전력거래소에서는 전력 피크 사항에 대비하여 최대 수요를 초과하는 발전 능력인 예비력을 확보,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주강 집중 방식으로는 급격한 에너지 소모량의 변동이 있을 때 대응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해안가에 대규모의 발전소가 집중되어 있고 수도권의 전력 자립률은 11.3%에 불과합니다. 그러다 보니 장거리 송전에서 매년 약 1조 7천억 원이라는 손실이 발생하고 송전탑 건설에서도 지역 주민과의 갈등 부담 역시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 장거리 송전 손실과 발전소 지역 쏠림이라는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서 현재 전력망은 변화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는 HVDC와 분산 전원을 결합한 상호 보안 시스템을 제안합니다. 먼저 HVDC란 교류 전원을 고압의 직류로 변환하여 송전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이는 기존의 교류 송전보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훨씬 유리한데요. 가공 선로는 약 500km, 지중 선로는 40km만 넘어도 무유 전력이 없는 HVDC가 더 효율적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또한 주파수와 관계없이 전력을 연계할 수 있어서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신재생 에너지와도 완벽하게 호환됩니다. 또한 HVDC는 재생에너지의 들쑥날쑥한 공급을 일정하게 잡아주고 고립운전 특성으로 인해서 연쇄적인 정전 사태인 블랙아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교류를 변환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남는 전력을 다른 인근 지역으로 빠르게 보낼 수 있는 것이죠. 특히 최근 전력 반도체 기술이 발달하면서 대규모 송전탑이 없이도 반도체 소자만으로도 전기의 흐름을 능동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분산 전원은 각 지역별로 소규모 발전소를 설치해 전기를 생산하는 기술입니다. 지역 간 전력 수급 불균형을 해결하고 또 에너지 수요 변동에도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산 전원은 전기를 사용하고 생산하고 저장할 수 있는 범위가 지역적으로 한정이 돼 있다 보니 대규모 전력 사용량은 감당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한계를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까요? 한국의 지형적인 특성과 개통 수준을 고려한 지역 간의 협력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태양광 발전이 활발한 남부 지역에서는 분산 전원의 잉여 전력을 ESS에 저장한 뒤에 HVDC를 통해 이를 산업 단지가
밀집한 지역으로 신속하게 전달해 대규모의 전력 공급이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두 기술은 단순히 공존하는 것이 아니라 분산 전원이 지역 단위의 전력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고 HVDC는 원거리 송전을 통해서 높은 전력을 수요를 해결하며 서로를 보완하는 구조를 완성하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피상적인 아이디어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미 실현 가능성이 입증되고 정책적으로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LS 전선에서는 육지와 제주도로 있는 세 번째 HVDC 해저 케이블이 지금 건설 중이며 양주와 신부평에도 새로운 HVDC 허브가 준공될 예정입니다. 게다가 2024년 6월부터 분산 전원 활성화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일정량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는 사업자나 건물주에게 분산 전원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분산 전원을 중앙 급전 발전기로 등록하고 최대 용량 기준을 높여서 요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예비력을 높이고 운영 수익도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더 많은 사업자가 분산 에너지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유연한 예비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는 기술적인 접근을 넘어서 국민과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합니다. VPP라는 가상 발전소를 활용하면 소비자들이 전력을 직접 사고 팔면서 전력 효율을 높이기 위한 능동적인 참여가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의 전력 소비의 60%를 차지하는 산업 분야에서 먼저 책임감을 갖고 전기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자율적으로 소비 패턴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에너지 절감에 기여하는 기업들에게는 탄소 크레딧을 부여하고 이를 세금 감면 혜택으로 연결시킴으로써 참여를 더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배전단 조건부 출력 제어 시스템을 활용하면 전력망의 혼잡을 줄이고 중앙 신호를 통해서 더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합니다. 전기를 자동차 전력망을 도로에 비유하면 이해하기 쉬운데 기간 전력망에 해당하는 고속도로가 혼잡할 때에는 신호 체계를 통해서 배전망을 임시적으로 차단하고 또 반대로 여유가 생기면 다시 배전망으로의 통행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발전소들이 서로 양방향으로 소통하며 관리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에너지 시스템을 다시 설계해야 할 때입니다. 예비력은 에너지 위기를 막는 일시적인 보험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준비하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HVDC와 분산 전원이 이 예비력을 강화하는 핵심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결단과 작은 실천에서 이런 모든 변화가 시작됩니다.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직면한 에너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께 에너지 코워킹 스페이스라는 새로운 개념을 통해 재생에너지의 잉여 전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개념은 효율적인 재생에너지 소비 그리고 지역 간 수요와 공급 불균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거 설명하기에 앞서서 도심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무실의 공실 문제에 대해서 먼저 다뤄보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 시대가 도래하면서 많은 도시의 건물들에는 공실률이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공유 오피스입니다. 공유 오피스를 통해서 공실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동시에 중소기업의 경우에 저렴한 비용으로 사무 공간을 대여할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대책이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만족시키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셈이죠. 이제 이 공실 문제를 에너지 문제로 확장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에너지 문제는 놀랍게도 이 공실 문제와 같은 개념인 잉여 전력 문제입니다. 저의 말에 대해서 좀 의아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에너지 자급률이 17%밖에 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OECD 국가의 상당히 낮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런 나라에서 잉여 전력의 문제를 겪고 있다니요. 그러나 사실 최근 아리백 캠페인과 더불어 제주 및 호남 지역에서는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해당 지역에서는 수요를 초과하는 공급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 10kW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이후 누적 잉여 전력 생산량이 20만 메가와트아워를 기록하였다고 추산됩니다.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잉여 전력의 이유는 바로 송전 인프라의 부족 때문입니다. 발전, 송전, 그리고 배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전력 계통에서 재생에너지의 총 60%를 담당하고 있는 호남 그리고 제주 지역에서 해당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다른 지역으로 송전하는 과정에 충분한 송전 선로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송전을 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재 해당 지역들에서는 수요보다 공급이 더 많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공급을 억제해야 하고 이는 발전소의 발전 제한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에서는 2022년도에는 총 132회, 2023년도 상반기에는 133회의 발전 제한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2030년이 되었을 때에는 제주 지역의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의 총 40%가 발전 제한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유지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는 재생에너지가 제대로 소비되지 않아서 경제 손실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대형 건물에 임차인이 없다면 공실 문제로 인해서 임대인이 상당한 유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처럼 발전 제한이 있을 경우에는 이 재생 발전소의 발전을 제한시키고 그에 비해서 유지 보수 비용에서는 그대로 값을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주 지역의 경우에는 발전 제한으로 인해 누적 손실이 약 1조 2,600억 원을 도달하였다고 산업부의 자료를 토대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잉여 전력은 발전소의 과부하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 전류의 주파수 상승으로 인해서 전력 개통의 위험성,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전 제한은 현재 필수적이지만 동시에 큰 손해를 초래합니다. 그럼 이런 문제를 직면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저는 에너지 코워킹 스페이스라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에너지 코워킹 스페이스란 공용 오피스처럼 재생에너지로부터 저렴한 전력을 제공하는 작업 공간을 해당 지역에 만드는 것입니다. 재생에너지 발전소와 가까운 지역에 이런 공간을 형성함으로 인해서 원래는 수도권으로 에너지를 송전하는 대신 발전 지역 내에 에너지를 소비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먼 거리로의 송전 비용을 절감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리백을 달성하려는 기업에도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물론 이런 아이디어에는 현실적인 한계점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 기반을 둔 사업장 그리고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과연 지방으로 파견을 쉽게 보낼 수 있을지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안을 제가 제시할 겁니다. 첫째, 지역 출신 인재를 우대 채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지역에 대한 연결을 강화하는 방법입니다. 수도권으로 인구가 밀집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이미 수도권에서 분포되어 있는 현재 인적 자원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다만 지방에 있는 인적 자원을 붙잡아 두며 해당 지방에 있는 일자리를 창출하여서 그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현실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공장 자동화를 통해 실제 지방에 상주하는 인력을 줄이고 공장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는 전력 사용량을 늘리면서 동시에 해당 지역에 사용하는 인적 자원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실제로 스마트 팩토리 시장에서는 연평균 국내 11.4%의 성장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 2024년에는 20조의 시장 규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에너지 코워킹 스페이스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에너지 코워킹 스페이스의 궁극적인 목표는 수도권에 집중된 에너지 수요를 분산하고 동시에 잉여 전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아이디어를 통해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고 동시에 사회적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에너지 문제는 더 이상 우리의 미래의 고민이 아니라 지금 바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저의 스피치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한 걸음 나아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SMR을 받아들이기 위해를 발표할 방승호입니다. 우리나라의 수도권은 전력 생산 비중이 낮지만 그에 반대로 전력 소비 비중이 높기 때문에 대형 발전 설비와 송전 설비를 활용해서 남부 지방에서 발전된 전기를 수도권으로 송전하는 북상조류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는 전력 자립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의 전력 자립도가 각각 10%와 61%인 반면에 충청남도와 전라남도의 전력 자립도는 각각 211%와 199%입니다. 물론 분사형 전원이 수도권에 도입됨에 따라 수도권의 전력 생산 비중이 증가하였지만 수도권의 전력 수요 역시 증가하여 이는 지역 간 전력 수급 불균형을 해결하지 못하였습니다. 지역별 전력 자립이 필요한 시점에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떠오르는 것이 바로 SMR입니다. 일반적인 원자로가 1000MW 이상의 출력을 발생한 것과 달리 300MW 미만의 비교적 작은 출력을 발생하는 원자로를 소형 모듈 원자로 SMR이라고 합니다. SMR은 주요 기기를 일체화시켜 모듈의 공장 생산이 가능하고 일반 원전에 대비하여 초기 비용이 낮고 유연성이 뛰어나며 그리고 입지 선정이 훨씬 자유롭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활용하여 전력 자립도가 낮은 수도권에 설치하여 전력 발생 비중을 높일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원자로의 안전계통은 안전주입계통, 잔열 제거 계통, 그리고 경납고물 제거 계통 등이 있으며 해당 계통을 수행하는데 능동형 기기, 즉 전력이 필요한지에 따라 능동 안전계통과 피동 안전계통으로 구분됩니다. 능동 안전계통은 안전 기능을 수행하는데 기계적 움직임을 수반하는 방식이고 피동 안전계통은 기계적 움직임을 수반하지 않고 자연 대류, 중력, 축적된 가스 압력 등 자연 법칙으로 안전 기능을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피동 안전계통으로 설계된 SMR은 후쿠시마 사고처럼 모든 전원이 상실되는 상황에서도 이에 원천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 대한민국의 에너지 수입 의존도는 93.9%로 현재 국내 모든 기저발전은 석유와 천연가스와 같은 에너지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SMR은 자급 가능한 원자력 에너지를 확보함으로써 국제 에너지 시장의 변동성과 불안정성 그리고 가격 급등에 대응하여 국가 에너지 안보를 확립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올해 5월에 발표된 제11차 전력수급 기본 계획에 따르면 2035년부터 36년까지 SMR의 상용화 실증을 위해 약 0.7GW의 분량을 할당하였습니다. 이는 곧 대한민국의 SMR 도입까지 10년 이상의 기간이 남았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원자력 발전소는 대표적인 기피시설이라는 사실입니다. SMR의 안정성과 경제적 혜택에도 불구하고 사실 원자로와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SMR은 기존의 원전이 갖고 있던 기피시설이라는 인식을 크게 벗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최근에 전기차 화재 사건이나 생활전자파의 무해함이 이미 밝혀짐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부정적인 인식 등을 관찰하면서 부정적인 인식을 탈피하는 것이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MR에 대한 국민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가 생각해낸 방법은 경제적인 혜택입니다. 지난 5월 제31차 에너지위원회가 개최되었고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시행이 결정되었습니다.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란 송배전 비용과 발전소의 유무에 따라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차등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곧 우리가 주거를 결정할 때 이제는 지역별로 달라진 전기요금을 고려하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A지역은 발전소가 없고
B지역은 발전소가 있어 A지역에 비해 전기요금이 10% 정도 저렴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럴 경우 저라면 사실 주거라는 게 1년 이상 좀 장기적으로 지속되기 때문에 10%의 요금 절감은 어떻게 보면 저에게 좀 경제적인 큰 이익을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B를 선택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지난 2분기까지 한국전력의 누적 적자는 202조를 넘어선 상황입니다. 현재 전기요금 역시 원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이런 적자가 202조가 넘어간 상황에서 추가적인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시행은 대한민국의 전력 소비 구조를 더욱더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제도가 될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탄소 중립의 세계적인 기조에 따라 지역별 차등 요금제 추가적인 제도이자 이전에 언급한 경제적인 혜택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무탄소 지역 요금제라고 하겠습니다. 무탄소 지역 요금제란 발전의 탄소 발생 지수를 평가하여 이를 요금제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탄소 발생이 많은 발전이 있는 지역에는 낮은 할인율을 적용하고 그리고 탄소 발생이 적은 발전이 있는 지역에는 많은 할인율을 적용함으로써 요금의 차등을 두는 것입니다. 지역별 차등 요금제와 더불어 무탄소 지역 요금제가 설정된다면 이는 원전과 SMR이 운영되는 지역의 주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무리 기술적으로 뛰어난 에너지원이라도 국민의 수용 없이는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없습니다. SMR의 안정성과 경제적 혜택을 명확히 알리고 그리고 무탄소 지역 요금제와 같은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통해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인식의 변화가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SMR 도입까지 10년 이상의 기간이 남은 만큼 이 제도를 장기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이는 SMR과 원전이 더 이상 기피시설이 아니라 무탄소 발전원으로 인식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그럼 이상으로 SMR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에너지 패러다임의 전환, ESS 시장의 확대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주제로 발표하게 된 방준엽입니다. ESS라는 단어가 낯서실 수도 있는데 ESS는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의 약자로 생산된 전력을 저장하였다가 필요한 시기에 공급하여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시스템입니다. 쉽게 생각해서 전력을 저장하는 대형 배터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한국 스마트 그리드 협회의 8대 관련 업종 통계 자료에 의하면 2016년부터 2022년까지 1위를 차지한 신재생에너지 다음으로 ESS가 매년 두 번째 높은 매출을 차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2023년 10월 31일 정부는 2036년까지 ESS 세계 시장의 35%까지 차지하는 것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ESS는 현재 전력 계통에서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ESS가 대두되기 시작한 지는 고작 1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와서 왜 ESS가 중요하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는 신재생에너지 기반 발전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신재생에너지는 전력 수급 불균형을 유발하는데 이로 인해서 전력 개통 안정성이 감소되고 이는 즉 신재생에너지의 수용성을 강화할 필요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겪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지역으로는 제주도가 있습니다. 제주도는 신재생에너지가 많고 그 다음에 전력 수요가 적은데 그렇기 때문에 2018년부터 2023년까지 단 한 해를 제외하고 매년 출력 제어를 하는 횟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고작 5년 사이에 출력 제어 횟수가 약 9배까지 증가하게 됐습니다. ESS 산업이 목표로 하는 방향은 다양하지만 전력 개통의 중요 지표인 신뢰도와 복원력을 높이는 것이 아마 가장 근본적인 목표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기서 신뢰도는 평시 외에도 사고 상황 혹은 급격한 운행 조건의 변화에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고 복원력은 사고 발생 시에 그 사고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사고 발생 시 그것을 최대한 얼마나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이 두 개를 높이기 위해서는 전력 저장 시간의 증가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데 우리나라는 국내 보급률의 ESS가 약 99%가 2차 전지로 되어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2차 전지를 사용하는 것이 어떤 문제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2차 전지는 30분, 1시간 정도의
단주기 저장용으로는 충분히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지만 2시간, 4시간, 6시간, 8시간 등의 장시간 저장용으로는 부적합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특히 비용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부족합니다. 이는 해외 사례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영국, 독일, 호주의 경우에는 단주기로서 2차 전지를 채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장주기로서 채용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저는 장주기용으로 채택할 수 있는 기술로 장시간 이용 가능성, 경제성, 그리고 안전 등의 측면에서 고려해 봤을 때 레독스 흐름 전지를 가장 긍정적으로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레독스 흐름 전지의 레독스는 REDOX로 환원을 나타내는 리덕션과 산화를 나타내는 옥시데이션의 앞글자를 따서 붙인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레독스 흐름 전지는 산화와 환원의 화학적 반응을 이용하여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식을 이용합니다. 이 레독스 흐름 전지는 크게 3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먼저 전해액을 사용하는데 이 전해액이 위험물질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유지 보수 등에 용이하고 추가로 화재와 같은 사고로부터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 전해액을 주기적으로 교체해 줌으로써 장기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산화탄소와 같은 배기가스를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더욱 유용합니다. 레독스 흐름 전지는 기존에 2가지 종류의 전해액을 주로 사용해왔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바나듐을 이용한 것으로 바나듐은 성능이 우수하지만 매장량이 한정되어 있어 경제적으로 우수하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비올로겐을 사용하는 것인데 비올로겐은 경제적으로 저렴하지만 에너지 밀도 그리고 안정성의 측면에서 성능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6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비올로겐에 작용기를 도입하여 새로운 활성물질을 개발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 새로운 활성물질은 기존에 바나듐을 이용하는 것 대비 에너지 밀도가 2배 이상 나타났고 그리고 용량 유지율을 확인해 본 결과 충방전을 200회 반복해서 확인했는데 그 용량 유지율이 92.4%로 안정성 또한 월등히 우수하게 나타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2022년에 3월에 대용량 전력 저장용 레독스 흐름 전지 시험 인증 센터를 구축하는 등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장주기 이용 가능한 흐름 전지 개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설령 장주기로서 레독스 흐름 전지가 당장은 채택되지 않을지라도 후에 차세대 ESS의 핵심이 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오해가 생길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전력 설비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전자파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데요. 사실 전력 설비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전자파와 비교했을 때 매우 안전한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오해가 생기는 걸까요? 그 원인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전자파는 무엇일까요? 전자파는 전기장과 자기장이 상호작용하면서 발생하는 에너지의 한 형태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가전제품이나 스마트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와 원리는 동일합니다. 다만 전력 설비에서는 좀 대규모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큰 전자파가 발생하게 됩니다. 중요한 점은 이 전자파도 철저한 기준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제전자파방호위원회에서는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엄격한 안전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기준을 따르고 있으며 송전선이나 변전소 주변의 전자파 강도는 해당 강도의 100분의 1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송전선 주변에서 측정되는 전자파 강도는 평균 1 마이크로테슬라 이하인데 이는 인체에 무해한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오해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정적인 인식을 해결하기 위한 몇 가지 아이디어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아이디어는 실내외 전자파 측정 및 정보 제공 시스템입니다. 전력 설비 주변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에 대한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여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인데요. 전력 설비 주변에 전자파 신호등이나 전자파 상시 측정기를 설치하여 전자파 강도를 상시 모니터링합니다.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나 웹사이트를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전자파 강도가 안전한 수준임을 알려주는 전자파 안심 확인 알림판을 설치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또한 필요시에는 전자파 저감 방안도 함께 안내하여 주민들이 전력 설비와 전자파에 대해 더욱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 다른 아이디어입니다. 교육과 홍보를 통한 인식 개선입니다. 전자파에 대한 오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정확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학교 교육 과정에 전자파와 관련된 과학적 지식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초등학교나 중학교 과학 시간에 전자파가 무엇인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배우면 어릴 때부터 올바른 인식을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성인을 대상으로 한 홍보 캠페인도 매우 중요합니다. 다큐멘터리, 웹툰, 유튜브 콘텐츠 등을 통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자파에 대한 정확한 과학적 정보를 알리고 전력 설비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음을 강조해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예로 전력 설비 주변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전자파에 대한 전문가와의 설명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지역 커뮤니티나 시민단체와 협력하여 전자파와 전력 설비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유의 장을 마련하고 질문과 답변을 통해 오해를 풀어나가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전력 설비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우리가 걱정하는 것만큼 위험하지 않으며 과학적 기준에 따라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시간 전자파 측정 시스템, 교육과 홍보, 그리고 설명회 등을 통하여 우리는 전자파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전자파는 우리의 일상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에너지의 일부이며 이를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전자파는 결코 우리에게 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은 대부분 과학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제는 이 오해를 풀고 전력 설비와 전자파가 우리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중요한 요소임을 받아들여야 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전자파의 부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물 인터넷을 활용한 국민 DR 산업에 대해서 말씀드릴 송영우입니다. 발표에 앞서 이해를 돕기 위해 목차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첫 번째, 우리가 해결해야 할 전력 산업의 문제입니다. 목차 두 번째, 문제 해결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목차 세 번째, 비즈니스 모델의 활용 방안 및 개선 방안입니다. 목차 네 번째, 이 비즈니스 모델을 채택한 이유와 결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목차 첫 번째, 우리가 해결해야 할 전력 산업의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한국전력공사의 부채입니다. 아까 앞에 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2024년 10월 23일 한국경제신문에 의하면 한국전력공사의 부채는 200조가 넘어 이는 전기료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발표됐습니다. 이어서 문제 두 번째, 전력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문제입니다. 이는 더커브 현상을 예로 들어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더커브 현상이란 직장인들이 퇴근하는 저녁 시간대에 전력 수요가 급증하여 낮과 저녁 시간대의 전력 수요 격차로 인해 생기는 전력 수요 불균형 문제입니다. 이러한 전력 수요 불균형은 송전선로의 과포화 현상을 유발하여 블랙아웃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어서 목차 두 번째,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즈니스 모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시한 비즈니스 모델은 사물 인터넷을 활용한 국민 DR 산업입니다. 국민 DR 산업이란 DR은 디맨드 리스폰스의 약자로 전력 수요 관리 산업을 뜻합니다.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전력 수요 관리 산업으로 이를 사물 인터넷과 연계하는 방식은 예를 들어 가정집에 있는 TV, 냉장고, 세탁기 등 모든 전자제품을 제어할 수 있도록 사물 인터넷을 설치합니다. 사물 인터넷을 설치한 이후에는 국가와 한국전력공사에서 기후나 온도 변화 등의 이유로 실내에 전력 사용량이 급증할 것 같은 날에는 국민 DR을 발령하게 되고 이 국민 DR을 발령하고 나면
사물 인터넷과 통신되어 그 즉시 집에 있는 불필요한 전력을 감축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집에 있는 불필요한 전력을 감축하게 되고 이는 소비자에게 보상금으로 지급되게 되는 방식입니다. 다음 목차 세 번째, 제가 말씀드린 사물 인터넷과 국민 디아를 활용하여 이를 어떻게 개선해서 활용할 것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사물 인터넷을 활용한 국민 DR에는 개선이 필요합니다. 국민 DR 관련 논문인 사물 인터넷을 활용한 시범산업 논문에 따르면 현재 사물 인터넷의 초기 설치 비용과 다양한 비용적인 제약 때문에 소비자들의 동기부여를 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자발적인 국민 DR을 참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저는 의무적으로 국민 DR을 시행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의무적인 국민 DR 시행이란 새로 개발되는 지역의 건물이나 아파트 등의 거주 지역의 50%에는 사물 인터넷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10동을 짓는다고 가정했을 때 5동에는 사물 인터넷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사물 인터넷 설치를 의무화한다면 국가에서 국민 DR을 발령했을 때 자연스럽게 사물 인터넷을 설치한 건물에서는 전력을 감축하게 되고 이 건물에 사는 주민에게는 감축한 만큼 전기료 할인 혜택 등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초기에는 보상금이 낮아 주민들이 만족을 못할 수 있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시범산업 논문에 따르면 사물 인터넷을 설치하는 건물이 많아질수록, 즉 사물 인터넷을 탑재하는 전자제품의 수가 많아질수록 보상금의 액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향후 국민 DR을 시행하는 지역이 많아질수록 보상금의 액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되어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목차 네 번째, 제가 이러한 사물 인터넷을 활용한 국민 DR을 채택한 이유와 결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가에서 시행 중인 여러 전력 산업 정책들과 많은 그리드 산업들이 시행되고 있지만 현재 비용적인 문제와 다양한 제약들로 인해 원활히 시행되고 있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국민 DR이 시행되고 국민 DR이 확립이 된다면 이러한 전력 수요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더 나아가 국가의 전력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전력 수급의 안정화는 단순히 전기 요금을 절감하는 것을 넘어 국가의 전력 산업의 지속 가능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끝으로 저는 자랑스러운 정기인으로서 국가와 국민의 안정적인 전력 사용을 위해 앞으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내 교통 인프라와 송전 네트워크의 지중화에 대해서 발표할 염태주라고 합니다. 오늘날 데이터 센터의 확대, 그리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 국가적 과제가 추진됨에 따라서 전력망 확보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이런 증가된 수요에 발맞추어 최근 공개된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선 추가적인 원전 기동 계획,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발전 확충 계획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바로 송전망 부족이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전력 계통을 살펴보면 지역 편중적인 발전 설비로 인해서 생산된 전력을 대도시로까지 송전하기 위한 대규모 송전 설비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예초 계획되어 있었던 송전 설비 확충 계획이 계속해서 지연됨에 따라 이런 전력망의 불투명성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조가 심화된다면 추후 발전 설비가 완공되더라도 정작 생산된 전력을 송전하지 못해서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발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신규 발전 사업이 허가되지 않는 등 전반적인 비효율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송전솔로 건설의 난항을 겪는 이유는 매우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저는 주된 원인으로서 기존 송전솔로 건설 방식의 한계를 짚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송전선은 대다수 철탑 형태의 가공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이 방식은 가격이 싸고 무게가 가볍다는 장점이 있지만 시설 부지의 가치가 하락하고 또 전자파 우려로 인해서 인근 주민들이 매우 낮은 사회적 수용력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특히 한계점을 맞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예로 2016년 한전이 추진 중에 있는 동해안과 수도권을 잇는 HVDC 건설 사업의 경우 사업 초기부터 인근 주민들의 강한 반발과 지자체의 비협조 등이 맞물리면서 계획된 바보다 66개월 이상 지연된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신탕전과 북당진을 잇는 HVDC 건설 사업은 150개월 이상 지연되는 등 이 낮은 사회적 수용력으로 인해 비롯되는 문제점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와 같은 예상치 못한 변수까지 고려한다면 고전적인 철탑 형태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실현 가능한 방안 중 하나로서 기존 도로 및 철도를 활용한 송전 네트워크의 지중화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 방식은 기존 도로 및 철도의 지하에 특고압 송전선을 깊게 매설해서 연결하는 방식으로 서해안 제2고속도로와 같은 신규 도로 건설 사업과 함께 시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중전선의 장점 중 하나인 동일 루트의 다회선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살린다면 공동 구를 계획해서 전력 네트워크의 기점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이 가지는 강력한 장점 4가지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지중에서 약 8m 이상 깊게 매설하기 때문에 전자파 우려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신규 도로 건설 사업과 함께 시행할 경우 인근 주민들의 추가적인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관련 시간 및 비용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특히 철도 같은 경우는 철도안전법 제45조에 따라 철도를 기준으로 좌우 30m가량이 철도 안전부지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지를 매설에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기에 관련 재원의 최소화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연재해로부터 매우 안전하므로 전력 개통의 안전도를 크게 향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3년 9월 대한전기학회가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이 방식을 채택할 경우 전 국민이 약 1조 5천억 원가량의 사회적 편익을 얻을 수 있다 분석한 바 있습니다. 이 방식은 해외에서도 활발하게 활용 중에 있는데요. 예컨대 미국의 미네소타주에선 기존의 고속도로에 HVDC와 같은 송전망과 통신망을 함께 결합한 차세대 고속도로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외에도 미국 아이오와 일리노이주, 그리고 프랑스, 이탈리아 등 세계 각국은 기존의 교통망과 송전망을 함께 결합한 이 방식을 채택하여 사회적 수용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 방식을 운용함에 있어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우선 기존 도로 및 철도의 안정성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특고압 송전솔로를 매설하는 방식은 반드시 인근 부지를 파헤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 도로 및 철도의 토목공학적 안정성이 저해되지는 않는지 반드시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또 두 번째로 지중전선의 구조적 단점 역시 무시 못할 요소입니다. 지중전선은 XLPE와 같은 절연에 특화된 특수 케이블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관련 재원이 증가할 수 있고 또 매설을 해야 하므로 공사 기간 자체가 증가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조적 장애로 인해서 송전 용량이 비교적 적어질 수 있고 한 번 매설을 하면 고장점의 발견 및 복구가 다소 곤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전면적 시행 이전에 수요와 공급이 맞물리는 지점에 적절한 신규 도로 건설 사업을 활용하여서 시범적 시행을 함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범적 시행을 통해서 사회환경적인 손익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또 이를 통해 추후 공사에도 착수하게 된다면 관련 재원의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하여서 최신 기기를 활용한 절연 시험 방식을 통해서 케이블 열화라든지 변압기 교체 주기 등을 사전에 판단하여 이를 착수할 수 있게 된다면 관련 지중화 기기의 사고 발생률을 현저히 낮출 수도 있을 것입니다. 더하여서 이 지중공사와 관련된 지속적인 개발 및 또 이를 활용한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단점들을 상쇄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 모든 것들에 앞서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관련 법률안의 제정과 또 기울어져 있는 전기세의 정상화 등을 통한 재원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전 국민과 정치계의 지속적인 지지 및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 마지막으로 강조드리면서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요 및 발전 설비의 편중으로 인해 지역별 불균형 해소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하게 된 윤재호라고 합니다. 현재 국내 에너지 수요와 발전 설비의 지역 편중 문제는 에너지 정책이나 발전소 분포에서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2023년 국내 원자력 발전소와 석탄 화력 발전소의 현황을 보게 되면 경상남도와 전라북도 등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국가에너지통합정보 시스템의 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하게 되면 전체 에너지 수요의 25%는 서울이 차지하고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인 인천과 경기도는 각각 10%와 15%를 차지하는 점으로 지역 편중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 편중의 문제는 특정 지역의 환경 문제를 악화시키며 에너지의 공급이 부족해지고 특정 발전소가 문제가 생길 경우 전체 전력 공급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국내 전력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전력조류인 북송조류는 전력의 송배전에 관련된 여러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원자력학회에 따르면 현재 북송전류의 전력계통 용량은 석탄 발전기의 폐쇄와 노후 LNG 발전소의 폐쇄로 인해서 발전기 용량이 10기가와트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수도권의 인구 증가와 신도시 건설 등으로 요구되는 약 45기가와트의 전력 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 국내의 선로는 포화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개통의 안정도가 떨어지고 손실도 증가할 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 시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송전선로를 짓게 되면 이것을 간단히 해결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가공손전선로를 사용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차선책으로 지중 손전선로를 사용하게 되면 교류를 사용할 때에도 전력을 장거리를 고압으로 송전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접근과 제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먼저 기술적 해결 방안으로는 HVDC의 적용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HVDC는 고압 직류를 사용하기 때문에 교류의 기술적 한계를 보완하며 전력의 손실을 줄이고 용량을 증가시켜 장거리 송전에 유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HVDC를 사용해도 일정 문제만 해결 가능하며 아직 맞는 해결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즉 불균형을 유지한 상태에서의 해결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기술적인 해결책뿐만이 아닌 제도적, 사회적 변화가 함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도적 측면으로는 대표적으로 지역 차등 요금제를 들 수 있습니다. 지역 차등 요금제는 특정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따라 다르게 설정되는 전력 요금입니다. 또한 국내는 2025년부터 발전사들이 한국전력에 판매하는 전력의 도매 가격인 SMP를 지역별로 다르게 책정하려고 예상되고 있고, 또한 정부에서는 실시간 수급 전력을 파악하여 전력시장을 추가로 개설하고 가격 입찰제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 차등 요금제를 도입하면 기업의 지역 이동이나 분산 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로 미국을 들 수 있습니다. 미국의 아마존은 미국의 탈렌에너지라는 회사의 원자력 발전소 앞에 데이터 센터를 이전함으로써 에너지 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뿐만이 아니라 100%의 원자력 사용으로 안정적인 공급과 탄소 중립을 달성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도입 예정인 지역 차등 요금제는 발전소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본래의 목적 달성이 어렵습니다. 소비자의 전기요금에도 확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는 지역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만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도권인 인천은 발전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역차별을 당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수준의 차등 요금제 외에도 소비자의 전기요금 확대가 필요합니다. 수도권은 상대적으로 높은 요금, 지방은 상대적으로 낮은 요금이 적용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발전소가 집 근처에 있을 때 요금이 낮아지게 된다면
소비자들은 실질적으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요금은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방의 화력발전소와 같은 발전소를 계속 내 집의 옆에 짓게 된다면 당연히 반발과 민원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지역 차등 요금제 외에도 수도권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업종인 전자, 통신, 화학, 식료품 등의 업종별로 전력 사용 기준표를 만들어 일정 수준을 넘는 부분에서는 비수도권으로 이전을 하고 정책을 수립하여 그에 맞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해결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센티브는 해외 사례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재산세 감면, 세금 감면, 보조금 정책으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있고 인도네시아 등은 법인세 면제, 개인소득세 면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각국은 기업의 운용비용 절감이나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러한 사례들을 잘 종합한다면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위에서 말한 전력 사용의 업종이 지방으로 이전하게 된다면 데이터 센터나 전화국, 연구소 등등의 비수도권으로 이전하게 될 경우 가장 걱정이 될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인력 수급의 문제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수도권에 많은 일자리가 분포해 있음에도 하지만 지방으로 취업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지역 거점 국립대나 특성화 고등학교와 같이 연계를 하면 이 측면 또한 해결 가능하며 취업을 바로 할 수 있는 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에서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요와 발전 설비의 적정 편중 문제의 발생 원인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통한 해결 방안을 알아봄으로써 지역 간 에너지 불균형 해소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기술적 해결을 넘어 경제적, 사회적 접근을 포괄적인 접근으로 본다면 이를 통해 지역 간 균형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한계를 극복한 원자로. 안녕하십니까. 작은 원자로 큰 가능성을 주제로 발표를 맡은 이건우입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SMR, 소형 모듈 원자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국가안보를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핵심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SMR은 현재 우리가 직면한 에너지 위기, 국가 에너지 안보 불안을 해결할 수 있는 게임 체인저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현재 전 세계가 탄소 중립을 목표로 큰 도전에 나서고 있는 것을 아십니까? 화석연료 의존도를 평소보다 낮추고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에너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압박감은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동시에 에너지 공급의 불안정성은 경제와 국가의 위기로서 돌아오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자 사실입니다. 저는 이 복합적인 과정과 도전에 SMR이야말로 우리가 채택해야 하는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SMR의 강점은 무엇일까요? SMR은 기존 대형 원자로의 한계를 극복한 원자로입니다. 소형화하여 유연성을 확보하고 그 후에 패시브 안전 시스템을 도입하여 우리는 유연하고 안정적인 원자로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특히 과거 원자력 사고의 원인들을 SMR은 설계 단계에서 이것들을 전부 차단하여 폭발적인 에너지 방출 가능성을 거의 없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수치로 계산해 본 결과 10의 마이너스 6승에서 10의 마이너스 12승 정도로 0에 정말 가까운 값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소형 원자로 모듈을 넘어 안정성과 유연성을 동시에 채택할 수 있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술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뿐만 아니라 SMR은 전력 수요와 다양한 전력 수요가 요구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최적화된 기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AI 기반으로 발달한 스마트 그리드와 SMR을 연계한다면 전력 공급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적, 산업적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강점을 또 가지게 되죠.
SMR은 단순히 에너지 발전원을 넘어 미래 전력망의 중심이 될 수 있는 큰 가능성을 가진 기술입니다. 하지만 저는 SMR의 도입이 기술력만으로는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원자력 발전소의 통제센터들을 확인해 보면 주로 오지에 위치해 있다는 점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지에 위치해 있어서 국민들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원자력의 안정성과 기술력을 접할 기회가 줄어들고 우리는 시간이 갈수록 원자력과 국민들 사이에 거리감은 점차 늘어나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결과일지 모릅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SMR을 도심으로 이전하면서 통제센터 또한 도심으로 이전할 텐데 이 통제센터를 활용하여 국민들과 소통을 해보자 라는 방안을 생각해 봤습니다. 통제센터는 단순히 원자로를 운영하고 데이터를 처리하는 시설을 넘어 국민들에게 우리 원자력이 얼마나 안전하고 효율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지를 시각적 데이터로 제공할 수 있는 건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도 한국수력 원자력 등 원자력 업계에서는 그 방사선 수치를 국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안전한지를 확인시켜주고 있지만 우리는 이 정보를 찾기에는 직접 홈페이지에 들어가거나 특정 플랫폼에 가야 하는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이 어려움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저는 당연히 건물에 있는 전광판을 사용해 우리 원자력이 돌아가더라도 안전 수치를 넘지 않는다. 이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SMR과 함께 통제센터가 도심 인근으로 이전된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국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창이 되겠죠. 그렇게 국민들이 원자력이 있어도 방사선 수치가 정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구나 라는 인식을 갖게 되면 우리는 국민과 함께 성장할 원자력 SMR 개발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여기서 저는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 교수님의 말을 한번 인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과의 소통이 에너지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결정짓는다 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처럼 원자력 업계가 탁월한 안정성과 유연성을 가진 것은 아는데 국민들과 소통하지 못하는 게 큰 문제다라는 게 있습니다. 원자력 업계가 통제센터를 이용하여 에너지 안보의 중심에서 새로운 신뢰의 창을 열어가기를 희망합니다. 여러분, 또한 SMR은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의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한국전력과 같은 에너지 공기업과 두산에너빌리티, LS전선과 같은 기업들이 수많은 노력 끝에 SMR의 설비, 생산, 모든 것을 국산화를 이루어낸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우리는 해외 시장에서도 엄청난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죠. 해외 시장이 얼마나 규모가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원자력 기구를 보면 2050년 우리나라는 약 1,000조 원 가까이의 시장에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며 발표를 마쳐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가능성을 가진 SMR을 단순히 가능성으로 남겨두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이를 진짜로 실제로 옮겨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미래를 만들어 가고 싶으신가요? 저는 확신합니다. SMR은 우리의 미래가 맞습니다. SMR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통해 우리는 에너지 안보를 넘어 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눈 이 이야기가 우리 모두가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이 되기를 기원하며 이상 발표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한 보상화와 시각화 체계의 어플리케이션에 대해 발표할 이신재입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신 적이 있겠지만 같은 정보라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 그 정보가 우리의 기억에 남는 정도는 크게 달라집니다. 우리가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메모해 두거나 핸드폰 알람을 설정하는 것도 이와 같은 원리이죠. 저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눈에 보이는 것에 더욱 집중하는 경향을
에너지 소비 절감에 있어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가정에서 에너지 소비에 대한 비용 절감을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그중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에 더욱 신경 쓴다는 점을 중점으로 에너지 절약을 위한 어플리케이션을 구상해 보았습니다. 우선 사용자가 특정한 행동을 하면 그에 맞는 보상을 제공하는 플랫폼인 리워드 플랫폼에 대해 잠시 언급드리자면 대표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캐시워크라는 리워드 앱이 있습니다. 이 앱은 100걸음을 걸을 때마다 1캐시를 적립해주고 하루 최대 100캐시를 모을 수 있는 단순한 구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백만 명이 이 앱을 이용하는 이유는 핸드폰을 켤 때마다 걸음수를 확인하고 적립금을 받는다는 직관적인 구조 덕분입니다. 하루 최대 100캐시, 그마저도 현금 가치로는 100원이 채 되지 않는 어찌 보면 크지 않을 수 있는 액수이지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보상에 강한 동기부여를 받습니다. 이러한 원리를 기반으로 제가 구상한 어플리케이션은 핸드폰을 켤 때마다 에너지 절약의 가치를 체감할 수 있는 앱으로 에너지를 절약 시 보상을 제공하는 구조입니다. 이 앱은 가정에 설치된 스마트 미터와 연동되어 핸드폰 화면을 통해 실시간 에너지 소비량과 절약하는 요금, 그리고 절약량에 따라 적립된 포인트를 한눈에 보여줍니다. 또한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구체적인 절약 내용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데이터와 그래프를 활용하여 전날 혹은 지난주의 사용량과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이어서 사용자는 이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구체적인 에너지 절약 방법에 대해서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제가 무엇보다 이 어플리케이션의 핵심이라고 생각한 포인트를 바탕으로 한 보상 체계는 크게 세 가지로 구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월간 단위의 가정별 맞춤 절감 목표와 보상입니다. 이는 말 그대로 각 가정별로 과거의 전력 소비 데이터를 바탕으로 수치나 퍼센트 단위의 절감 목표를 설정하여 이를 달성 시 포인트를 제공하고 더 많이 절감할수록 보상 또한 커지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전년도 동월 대비 10% 이상 절감 시 그에 비례하여 포인트를 제공하는 식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피크타임 절약 보상으로, 즉 최대 전력 수요 발생 시간대에 전력 사용을 줄일 경우 그에 따라 추가 포인트를 제공하는 식입니다. 이 시간대는 평소보다 전력 소비가 늘어나는 만큼 에너지 절약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보상을 통해 사용자들에게 이 중요성을 상기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일별 절약 보상으로, 앞서 월간 단위의 절약 보상 체계를 말씀드렸지만 그와는 별개로 일별 보상 방식은 매일매일 주어짐으로써 사용자들에게 에너지 절약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지고 중요성을 가질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할 것이기에 필수적이라고 여겼습니다. 이러한 시스템들을 바탕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들 또한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정의 에너지 절감 효과입니다. 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가정에서 실시간으로 에너지 소비량을 모니터링하면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를 즉시 파악할 수 있기에 사용하지 않는 전자제품을 끄거나 코드를 뽑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에너지 절약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가정의 경제적 혜택입니다. 각 가정에서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절약한 요금을 눈으로 확인하면서 직접적인 경제적 이득을 체감할 수 있는데 거기에 절약한 양에 따라 적립된 포인트가 추가적인 보상으로 작용하여 사용자들이 지속적으로 에너지 절약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추가적이지만 큰 효과로 이는 앞서 얘기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포인트에 대한 것입니다. 지급된 포인트를 지역화폐로 전환하여 이를 지역 내 소상공인 매장, 전통시장 또는 지역경제 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고 이는 에너지 절약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포인트를 지역 농가의 친환경 특산품과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친환경 소비와 농촌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를 절약한 대가로 다양한 지역의 특산품을 얻을 수 있기에 사용자에게는 즐거움을, 그리고 지역 농가에는 안정적인 수요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에너지 절약의 단순한 경제적 이득을 넘어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어플리케이션은 에너지 절약의 가치를 쉽게 시각화하고 작지만 꾸준한 보상을 통해 큰 동기를 보여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에너지 절약에 실천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보상과 즉각적인 피드백이 결합된 이 시스템은 가정 내 에너지 절감을 넘어 우리 사회 전체의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높이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기에 저는 이 어플리케이션이 보다 지속 가능한 미래로 나아가는데 한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전력 설비와 관련한 제안입니다. 현재 한국에는 안녕하십니까? 저는 AI 시대 대한민국 에너지 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제안 발표를 맡게 된 임승민이라고 합니다. 4차 산업혁명과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에너지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탄소 배출권제도 시행으로 인해 석탄, 석유 생산물의 수출입이 제한이 생기면서 새로운 에너지로의 전환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에너지는 모든 산업의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데요. 그래서 저는 오늘 대한민국의 에너지 산업 발전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전력 설비와 관련한 제안입니다. 현재 한국에는 교류 송전 전압이 765kV가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전자파가 암을 일으킨다는 우려로 인해 대부분의 송전탑이 그보다 더 낮은 전압인 345kV로 송전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파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한 아이디어로 신뢰성 있는 연구 결과를 컨텐츠로 제작해 사람들이 자주 왕래하는 청계천과 같은 곳에 설치하거나 유튜브, 인스타 플랫폼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성북천에 가보신 분 있으십니까? 성북천에는 음주 줄이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응시하면서 걷다 보면 어지럼증을 유발하는 도로를 새긴 캠페인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전자파가 인체와 동물 실험에서 암을 일으킨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고 오히려 낮은 전압의 송전탑을 설치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전력 손실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기 쉽게 만화 콘텐츠로 그려 도로나 벽에 설치하거나 유튜브 영상이나 인스타 릴스로 제작해 배포한다면 오히려 전자파에 대한 오해가 막대한 경제적 손해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점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송전탑은 크고 많은 전기줄 등을 설치해야 하는 이유로 미관상 보기 좋지 않아 지역 주민들이 설치를 반대하기도 하는데요. 따라서 송전탑 디자인 공모 등을 개최하여 어떻게 보기 좋게 송전탑을 꾸밀지 등에 대해 지역 주민들 혹은 국민들과 함께 논의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 또한 송변전 설비 이미지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원자력과 관련한 제안입니다. 제가 경주에 살 때 한수원의 핵연료 폐기 창고를 견학한 적이 있는데요. 한국의 원전은 일본의 원전과는 달리 지진과 해일에 대한 대비가 잘 되어 있고 사용 후 핵연료의 폐기 처리 또한 주변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잘 관리하고 있음을 직접 견학을 통해 알 수 있었고 원전에 대한 포비아를 없애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 한국에는 부산, 울산, 경북과 전남 등에 원전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러한 원전들이 어떤 방식으로 가동되고 있는지에 대해 견학을 통해 알린다면 국민들의 원전에 대한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한국의 송전 시스템은 중앙 집중형이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는 북한과의 전쟁 시에 오히려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송전탑은 직접 폭격하지 않아도 알루미늄 가루를 뿌려 합선을 유발함으로써 파괴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는데요. 따라서 소형 모듈 원전을 도입하여 기존의 중앙 집중형 설계에 더해 분산형 병렬 설계를 추가로 도입한다면 전쟁과 같은 유사시에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보급할 수 있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세상은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가라는 책에서 에너지와 관련한 부분을 살펴보면
풍력, 조력, 태양광 등의 신재생 에너지들은 기존의 석탄, 석유로 생산한 에너지에 비해 가격이 너무 비싸고 발전 효율이 낮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로 가장 유력한 후보가 원전임을 알리고 이러한 원전 설비가 안전하게 유지 보수되고 있다는 점을 전국 원전들의 무료 견학을 통해 널리 확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에너지 효율과 관련한 제안입니다. 제가 고려대학교 국제학예대학을 통해 전 세계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온 한 백인 친구와 팀플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로부터 남아공의 전력 시설에 대해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남아공의 경우에는 2시간마다 전력이 끊기는 바람에 대중교통이 가다 서기를 반복하고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촛불을 사용해야 하는 등 생활적 불편함이 매우 컸습니다. 이로부터 국가의 전력 인프라가 골고루 갖춰져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었는데요. 발전소는 그 규모가 크기 때문에 아무 곳에나 설치할 수는 없어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민가와는 멀리 떨어져서 설치하기 때문에 수요가 많이 몰리는 것과는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전력망을 위한 ESS 배터리를 활용하여 생산한 전력을 바로 소비만 하기보단 지역 수요별로 ESS 배터리의 용량을 달리하여 관리하는 식으로 지역별 편중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새로운 비즈니스에 관한 제안입니다. 현재 한국의 전력 발전은 공기업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경쟁하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에너지들은 공기업으로 관리하기보단 사기업 형태로 관리하여 서로 경쟁하는 시장이 되도록 구축해야 신재생 에너지 확대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태양광과 풍력 등의 신재생 에너지들은 생산 원가 절감과 발전량의 증가가 경쟁력의 핵심 요인이 되므로 기존의 전력 사업과는 다르게 사기업에서 다루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대부분의 서울 시내 건물들의 옥상은 사용하지 않은 채로 방치되기 때문에 옥상 태양광 설비를 증설하고 전기차와 가정의 창문 등의 태양광 설비를 도입하는 등 태양광 창문 기술의 개발과 적용에 힘쓴다면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목표로 하는 만큼 확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4가지 부분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제안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전력 설비에서 만화 콘텐츠와 디자인 공모 등을 활용해 전력 설비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하기. 두 번째로 소형 모듈 원전 도입과 전국의 무료 원전 견학을 통한 에너지 안보 확립하기. 세 번째, 에너지 효율 부분에서 ESS 배터리를 활용해 전력의 수요와 공급 불균형 해소하기. 네 번째는 옥상과 창문 등 일상 속 태양광 설비 증설과 사기업 체제 수립을 통한 신재생 에너지 확대하기입니다. 에너지는 우리 일상에서 반드시 필요한 인프라이기 때문에 더 효율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전력 설비가 발전되길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먼저 전력 손실입니다. 선정 과정에서 안녕하십니까. 재생에너지 자동거래 플랫폼에 대해 소개드릴 임예빈입니다. 저는 오늘 미래의 에너지 거래를 혁신할 3가지 중요한 단어를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단어는 바로 스마트 그리드, 블록체인, 인공지능입니다. 이 3가지는 우리가 어떻게 에너지를 사고 팔고 관리할지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 핵심 기술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 3가지 기술들이 결합된 재생에너지 자동거래 플랫폼에 대해 소개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중앙 집중식 전력망에 의존해 전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발전소에서 전력을 생산해 먼 거리에 송전하는 방식은 지난 수십 년간 경제 발전을 이끌어왔지만 여기에 몇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먼저 전력 손실이 큽니다. 송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은 상당히 크며 특히 장거리 송전 시 에너지 효율성이 낮아집니다. 다음으로 변동성이 크고 유연성이 부족합니다. 전력 수요는 시간과 장소에 따라 다르지만 중앙 집중식 시스템은 이를 실시간으로 반영하기 어려워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 바로 재생에너지 자동거래 플랫폼입니다. 이제 이 시스템의 3가지 핵심 기술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스마트 그리드는 전력망을 디지털화한 시스템으로 실시간으로 전력 생산 및 소비를 모니터링하고 에너지를 최적으로 분배해 줍니다.
스마트 미터가 재생에너지 생산량과 남은 잉여 에너지를 실시간으로 측정 및 전송해 줍니다. 다음으로 블록체인은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에너지 거래를 투명하게 기록하고 변조할 수 없는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스마트 계약은 미리 설정된 조건에 따라 거래를 자동으로 시행되도록 설계하여 중개자 없이도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이를 통해 보안성과 신뢰성을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은 LSTM 모델을 사용해 각 가정과 기업의 전력 사용 패턴을 분석하고 날씨 데이터와 계절적 요인 등을 바탕으로 미래의 에너지 수요를 예측합니다. 인공지능은 이를 바탕으로 실시간으로 가격을 최적화합니다.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가 기존 전력보다 경제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도우며 과도한 시장 경쟁을 방지하면서도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거래 시스템이 가능합니다. 세 가지 기술의 연동은 간단히 다음과 같습니다. 스마트 그리드에서 실시간 에너지가 수집되면 그 데이터를 블록체인으로 전달하여 거래 내역을 기록합니다. 기록된 거래 데이터와 에너지 데이터를 통해 인공지능은 공급 예측 및 가격 설정을 수행합니다. 다음으로 거래 자동화 과정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공지능은 공급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격을 예측하고 설정합니다. 이 가격은 시장 상황에 따라 점진적으로 조정됩니다. 판매자는 인공지능이 분석한 자신의 잉여에너지 예측값을 확인하고 플랫폼에 재생에너지 판매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구매자는 플랫폼의 수요를 입력하고 이를 기반으로 인공지능이 가격, 거리, 공급량 등을 기반으로 가장 적합한 판매자와 자동으로 매칭해 줍니다. 거래가 성사되면 에너지는 스마트 그리드를 통해 자동으로 전달되고 결제와 거래 내역은 블록체인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사용자의 개입은 특별히 필요하지 않으며 거래는 실시간으로 처리되어 높은 효율성과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 플랫폼의 핵심 차별성은 인공지능의 결합에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거래 자동화와 가격 안정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플랫폼에 사용되는 인공지능 LSTM 모델은 강화학습 기법을 결합하여 공급과 수요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적의 거래 시점과 가격을 실시간으로 학습합니다. 이를 통해 시장 상황에 맞추어 거래를 자동으로 조정합니다. 이 시스템은 사용자가 직접 시장 경쟁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되도록 도우며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시장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또한 지역 주민들은 탄소 배출 절감과 에너지 자립도를 통해 지속 가능한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플랫폼의 목표 시장은 재생에너지 생산자와 경제적인 에너지를 원하는 일반 소비자입니다. 재생에너지 생산자는 잉여에너지 판매를 통해 기초 설비 비용에 대한 투자 회수를 할 수 있고 추가 수익 또한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일반 소비자는 기존 전력보다 경제적인 재생에너지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수익 창출 전략은 기본적으로 거래당 수수료를 기반으로 수익을 얻으며 또한 프리미엄 구독 모델을 만들어 추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저는 기술 혁신을 넘어서 사회적 기여를 목표로 합니다. 자동화된 시스템을 통해 에너지 거래가 단순해지고 특히 에너지 빈곤층에도 경제적인 재생에너지를 제공함으로써 에너지 빈곤 문제를 완화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이 목표로 하고 있는 2050년 탄소 중립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사업화 가능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생태계 구축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위해 정부와 기업과의 연계 활동 또한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조금 정책과 플랫폼을 연계함으로써 초기 설비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사용의 활용성을 확대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업과의 협력도 플랫폼의 중요한 성장 동력 중 하나입니다. 탄소 중립 목표를 가진 기업은 플랫폼을 통해 에너지를 거래하며 자체적인 친환경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생에너지 사용에 대한 인식 개선 캠페인이나 지역 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재생에너지의 필요성과 가치를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협력은 단순히 플랫폼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을 넘어 재생에너지 생태계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올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스마트 그리드, 블록체인, 인공지능의 융합을 통해 탄소 배출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시장의 접근성과 경제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스피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나머지 전력은 시작에 앞서서 우선 이렇게 좋은 자리를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스피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전기 어디서 오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발전소에서 양질의 전기가 우리 삶에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식당에 가면은 음식의 원산지는 확인하는데 저희를 지금 이렇게 환하게 비추고 있는 빛들의 원산지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즉 발전소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다들 알고 계신가요? 우리나라의 전력 수요와 공급 형태는 아시다시피 중앙 집중형 시스템으로 주요 전력 소비 시설이 발전 시설과 나눠져 있어서 장거리로 그 전력을 조달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의 전력 자립도는 72%이며 그중 서울의 전력 자립도는 11.3%에 불과합니다. 그럼 나머지 전력은 수도권에서 떨어진 발전소에서 원거리 송전 방식으로 그것을 충당하고 있음을 의미를 하는데, 이러한 중앙 집중형 전력 수급 구조와 그리고 현재 이것에 대해 가격을 매기는 S&P 방식의 전력 가격은 과거의 비용 효과적인 전력 수급에는 굉장히 이바지하였으나 최근 늘어나는 신재생 에너지나 다양한 스마트 그리드와 같은 시스템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방식이 지역 주민에 대한 수용성 그리고 안정성, 비용 제도적인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을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러한 비용 제도에 대해서 문제점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발전소 인근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보상 제도가 조금 확실치 않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충남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대기오염 영향 분석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중부지방에서의 발전소 주변에서 나타나는 대기오염의 영향이 잠재적으로 더 광범위함을 시사하였습니다. 즉 관측되는 데이터뿐만 아니라 실제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이 연구에서 밝혀졌습니다. 또한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의 합리적인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전력기반센터의 고객 만족도 설문조사에 따라서 주민들의 만족도가 60%를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대체적으로 저조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발전소 인근 주민들이 실제로 거주함에 있어서 자신의 거주 환경이 편하지 않다는 사실만으로도 뭐 잠을 자거나 거주 활동을 하는 데서 굉장히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60%라는 수치가 단순히 높아 보일 수도 있지만 자기 삶과 닿아 있다는 점에서는 이러한 것들에 대한 변화가, 특히 환경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둘째, 안정성 그리고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각광받는 뭐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 그리고 SMR 같은 신재생 에너지와 같이 총 그런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들의 시장 잠재량의 경우 역시 중부지방이나 호남, 영남권에서 같이 수도권과 비교해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만 그런 효율이 높고 수도권이나 아니면 서울과 같은 지역에서는 이러한 것들의 도입이 아직 미진하다는 것이 현재 실정입니다. 이러한 원거리 송전 방식의 의존도를 높일 경우 잘 아시다시피 전력 수급의 안정성이 낮아질 뿐더러 수도권이나 서울에서 이러한 발전 시설을 짓는 것에 대한 어떤 유인 같은 것도 역시 저해되는 것이 현재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해 비용적인 절차가 마련되면 당연히 좋은데 아쉽게도 현재는 S&P 방식으로 전기 요금을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즉 쓰는 전기를 소비 지역과 그 발전 지역으로 나누었을 때 소비 지역이 멀수록 좀 더 많은 비용을 부과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는 이러한 가중치 팩터들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것이 지금 현재 실정의 S&P 방식입니다. 상식적으로 이 멀리서 오는 전기가 조금 더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고려했을 때 좀 더 가까운 곳에 발전소가 있고 가까운 곳에서 소비 시설을 맞춰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전기를 쓰면서 조금 더 지속 가능한 삶을 영위하는 것이 조금 더 중요하다고 당연히 생각이 드실 겁니다. 따라서 저는 지역별 한계 가격제인 LMP 방식으로 전력 가격을 계산하는 것을 조금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행 송전 이용 요금제의 경우 S&P 방식으로 2부 요금제로 기본 요금과 사용 요금으로 나뉩니다. 근데 기본 요금은 발전 측과 수요 측 모두 고정적으로 동일하게 지불하고, 사용 요금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리별 그 발전 지역과 소비 지역이 얼마나 떨어져 있냐에 따라서 그런 어떤 팩터들을 고려해서 가격들이 결정되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일단 기본 요금이
그 가격이 원래대로 고정돼서 합산이 되기 때문에 사용 요금에서 저희가 그런 팩터들을 붙인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어떤 영업이익 한국전력공사의 영업이익이나 아니면 손실이나 그런 측면을 고려했을 때 이런 것들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이 지난 전기요금을 계속해서 개선하면서 그런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용적 손실을 고정적으로 떠안아야 되는 문제점, 즉 발전 측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가 필연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실제로 2026년도에 지역별 차등 요금제가 들어온다고 했는데 관련해서 이러한 팩터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현재 상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LMP 방식, 제가 제안드리는 방식은 에너지 비용과 송전망 손실 비용 그리고 송전망 혼잡 비용으로 구성이 되어서 최적 조류 계산 모형을 이용해서 그 요소들을 계산합니다. 전력 수요 패턴이나 뭐 발전기 제약, 전력 시스템 안정성 제약 같은 다양한 어떤 전기 요금뿐만 아니라 저희가 그 안에서 안정성이나 아니면 이용 가능성 같이 인공지능과 같은 그런 다양한 어떤 모델들을 고려를 해서 운용 비용을 최소화하는 발전 계획을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생에너지 비중이 30%, 즉 전체 발전하는 총 에너지 100% 중에 30%를 신재생 에너지라고 했을 때 경기도는 킬로와트당 120원, 그리고 죄송합니다. 경기도는 킬로와트 아워당 123원, 그리고 전남은 104.16원으로 단가 차이가 킬로와트 아워당 약 16원 정도까지 확대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재생에너지가 많은 전라남도에는 조금 더 적은 사용 비용을 쓰게 되고 반대로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이 좀 부족한 수도권을 조금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것이 이 모형의 계산을 통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부하 지역의 신규 발전소의 대대적인 건립, 또한 균형적인 재생에너지 설비로 정책 설계를 잘하는 데 있어서 그런 지표가 될 수 있고 일반 사용자들 또한 역시 전기 에너지를 절감하는 행동 유인, 왜냐하면 전기 요금이 비싸졌기 때문에 그런 활동들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자신의 지역 앞에 신규 발전소에 대한 수용성 역시 제고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전기요금을 떠안으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전기는 현대 과학기술의 핵심 에너지이자 또한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엄청난 문화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지속 가능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환경과 에너지적인 차원에서 조금 더 깨끗한 지구들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이러한 방식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저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해가 거듭될수록 무더운 여름철 에어컨을 켤지 말지 고민하신 적 있으신가요? 이처럼 기후변화는 더 이상 먼 미래 얘기가 아니라 이미 저희 일상 속에 깊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정부 간 기후변화 협의체 IPCC에서는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탄소 배출이 계속되면 앞으로 더 극심한 기상현상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3년 대한민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약 6억 3,500만 톤에 달했고 이는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저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세 가지 핵심 기술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소형 모듈형 원자로 SMR, 에너지 저장 시스템 ESS, 그리고 재생에너지입니다. 이 세 기술은 각각 독립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서로 결합되었을 때 더 큰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세 가지 기술을 삼국지의 영웅들인 유비, 관우, 장비에 비유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팀의 리더이자 전략가인 유비, 즉 ESS입니다. ESS는 마치 냉장고처럼 생산된 전력을 즉시 사용하지 않고 필요할 때까지 저장했다가 꺼내서 쓸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현재 ESS는 전력 시스템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으며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배터리 효율성과 비용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나갈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으로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관우의 역할인 소형 모듈형 원자로 SMR입니다. 아직 상용화 단계까지 이르진 않았지만 SMR은 기존 대형 원자력 발전소를 작고 안전하게 만든 혁신적인 기술로 설치가 용이하고 확장성도 뛰어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강화된 안전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자동으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현재 한수원에서 독자적인 기술로 ISMR을 개발 중이며 이를 통해 국제 무대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열정적이고 에너지가 넘치는 장비, 즉 재생에너지입니다.
재생에너지는 태양과 바람과 같은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무탄소 에너지원이지만 날씨에 따라 생산량이 변동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ESS와 결합하면 이러한 변동성도 충분히 제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기술들이 도원결의하여 힘을 합치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이 기술들을 결합하면 에너지 시스템의 유연성을 크게 향상시키고 피크타임 비용을 낮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낮 시간대에 태양광으로 생산된 전기를 ESS에 저장하고 SMR은 안정적인 전력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줍니다. 저녁 시간이나 날씨로 인해서 재생에너지 생산이 줄어들 때는 ESS에서 저장된 전력을 공급하여 전력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력 공급의 신뢰성과 비용 절감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이미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제11차 전력수 기본계획 실무안에서 정부는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원전과 재생에너지 간의 균형 잡힌 발전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2038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32.9%로 확대하고 ESS 설치 용량도 21.5GW로 늘릴 계획입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향성입니다. 하지만 이 기술들이 제대로 결합되고 실행되기 위해선 저희는 제갈량처럼 전략을 세우고 방향을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저는 두 가지 정책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공공민간 합작투자펀드의 조성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프랑스의 뉴월드 SMR 프로젝트는 정부와 민간 기업이 협력해서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는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협력 모델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민간 기업이 1조 원을 투자하고 정부가 2조 원을 투자해서 총 3조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합니다. 해당 펀드를 활용해서 정부가 SMR과 ESS 설치를 확대하고 에너지 자립형 신도시와 산업단지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구축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제공하면 민간 기업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민간 기업들은 투자 리스크를 줄일 수도 있고 정부는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탄소세 도입과 재정 인센티브 제공입니다. 탄소세는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화석 연료 자체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기업들의 탄소 배출을 줄이도록 유도하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대한민국은 매년 약 6억 톤이 넘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는데, 이에 현재 탄소세가 이미 도입 중인 국가들의 평균보다 낮은 금액인 약 톤당 25,000원의 탄소세를 부과한다고 가정했을 때 연간 약 15조 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보된 재원은 SMR, ESS, 재생에너지와 같은 친환경 기술 개발 및 인프라 구축에 투자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정 인센티브를 통해 탄소 저감에 성공한 기업들에게 세제 혜택과 직접 재정 지원을 제공하여 친환경 기술에 대한 투자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SMR, ESS, 재생에너지의 도원결의는 우리의 미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임 체인저입니다. 정부는 정책적 지원과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민간은 기술 혁신과 투자를 통해 에너지 전환을 시도해야 합니다. 함께 힘을 모은다면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먼저 본격적인 발표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질문 몇 가지만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생성형 AI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챗 GPT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은요? 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대부분 이미 알고 있는 개념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기존에 없던 새로운 컨텐츠나 아이디어를 제시해 줄 수 있는 AI를 이야기합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매우 핫한 주제이고 여기저기에서 계속해서 연구 개발 중입니다. 덕분에 저희는 언제 어디서든지 다양한 목적으로 또 다양한 방식으로 이 AI 기술을 활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편리하고 또 신기한 기술인 건 분명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전력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대표적인 생성형 AI인 GPT를 통해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사용하던 구글과 같은 검색 브라우저로 한번 검색하는 것과 비교할 때 GPT는 한 번에 약 10배에 달하는 전력을 소모합니다. 더 자세하게는 이제 미국의 전력연구원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하루에 GPT가 소모하는 전력의 양은 약 50만 kWh. 이게 어느 정도이냐? 대한민국에서 현재 4인 가구 기준으로 봤을 때 평균적으로 월 300kWh에서 500kWh의 전력을 소모합니다.
즉 GPT는 이에 1000배에서 1600배에 달하는 막대한 전력을 단 하루 만에 소모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도 SKT나 삼성과 같은 수많은 대기업과 기관들에서 이 생성형 AI에 대해서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만한 규모의 전력 소모가 대한민국에 닥치게 된다면 그것은 이제 국내 전력 수급에 있어서 어느 정도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생성형 AI의 전력 소비를 좀 줄여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를 얘기해 보기 전에 간단하게 이 생성형 AI가 어떻게 구동하는지를 좀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그 연산 과정들이지만은 그 Y는 WX 형태의 행렬 메커니즘으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X가 입력이고 Y가 출력, W가 가중치라고 해서 그 입력으로 들어온 데이터의 성분들이 각각 연산 안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수치적으로 곱하고 더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GPT와 같은 그 AI를 사용하는 것처럼 문장으로 된 입력값을 AI에게 던져주면 이 AI는 그 입력값을 32비트짜리 데이터로 변환해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그 메커니즘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연산은 32 곱하기 32비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연산을 굉장히 연쇄적으로 그리고 또 동시다발적으로 프로세서의 GPU에서 담당하게 되는 것이고 이게 앞서 말씀드린 그 막대한 전력 소비의 주된 원인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연산 과정을 줄일 수가 있다면 그만큼 전력 소비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게 바로 제가 제안드리는 AI의 양자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입력값으로 들어가는 그 데이터가 32비트짜리로 들어가던 걸 정밀도를 낮추어서 16비트 또는 8비트로 구동을 하게 되면 그 연산 과정은 32 곱하기 32비트가 아닌 16 곱하기 16, 8 곱하기 8비트로 변환이 되기 때문에 이 줄어든 연산 과정을 바탕으로 전력 소모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제안드리는 AI 양자화 기술의 개념입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들으면 이제 대부분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 게 입력값으로 들어가는 데이터의 비트 수와 정밀도를 낮춘다는 것은 그만큼 결과로 나오는 출력값의 정밀도와 정확도를 좀 해치는 일이 아닌가, 손상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도 굉장히 많은 연구가 현재까지도 있어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중국의 북서폴리텍대학교와 이제 시안 반도체 기술원의 그 사례에 따르면 그 AI 모델을 구동할 때 더 낮은 비트 수로 운영해도 출력의 정확도는 고작해야 1%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매우 작은 수치이고 지금 더불어 세계적으로 많은 AI와 데이터 센터를 보유한 기업들 또한 계속해서 연구 중에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구글의 대표적인 딥러닝 라이브러리 텐서플로우 라이트가 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AI 양자화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이 전력 소모량과 메모리 사용량을 크게 줄이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 비슷하게는 페이스북의 대표적인 머신러닝 라이브러리 파이토치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환경에서 양자화 기술을 적용해서 그 모델의 추론 속도를 또 크게 끌어올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저희는 이러한 세계적인 수많은 사례와 연구들을 통해서 국내에서 개발 중인 그런 생성형 AI 산업에도 이 양자화 기술이 적용된다면 수많은 효과들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효과들을 볼 수 있느냐? 한번 제가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전력 소모의 감소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AI의 연산 과정을 굉장히 이제 가볍게 만들므로써 그 소모되는 전력 또한 비례해서 줄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AI의 보급 확대입니다. 그 연산이 간단해진 AI는 좀 더 그 라이트한 환경에서도 즉 경량화된 모델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그 말인즉슨 더 많은 기기에서 해당 AI를 구동시킬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경적인 효과입니다. 그 AI를 구동함에 있어서 또 어마어마한 열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연산을 줄임으로써 거기서 나오는 발열량을 줄일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그 AI 구동에 있어서 탄소 배출까지도 줄일 수 있는 이러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제가 제안드리는 AI 양자화 기술은 이 산업에서의 전력 문제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다방면으로서 굉장히 많은 산업의 발전을 고취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기술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때문에 저는 AI 산업의 전력 문제를 이제 양자화 기술을 통해서 해결하자고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발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